네,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가베지 컬렉션이랑 그리고 이제 그 자바의 그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할 수 있는 자바 유틸 컬렉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조금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서 그 헬로 월드를 가지고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바를 처음 시작하는 환경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던 몇 가지인데, 처음에 우리가 자바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할 때 하나의 자바 소스 파일에는 하나의 퍼블릭 아우터 클래스가, 그러니까 이너 클래스는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스태틱 이너 클래스가 퍼블릭일 수 있는데 하지만은 아우터 클래스는 퍼블릭이 하나밖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자바 소스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이 클래스하고 여러 개의 클래스를 순서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만 퍼블릭이고 그리고 그 퍼블릭 클래스의 이름이 정확하게 그 소스 파일에 대소문자까지 맞춰가지고 자바 소스 파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출발점이죠. 그리고 자바에서 엔트리 포인트는 자바는 오브젝트 외에는 물론 이제 데이터 타입 중에 일부 성능 때문에 프리미티브가 있긴 하지만은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이러한 시그너처를 가진 메소드가 항상 그 엔트리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네임이 있어가지고 이게 네임 스코프의 네임 스페이스의 의미를 가진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패키지 네임은 기본적으로 그 컨벤션이 도메인 이름, 호스트 도메인 이름인데, 그 호스트 도메인 이름을 역순으로 한 것을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어떤 패키지 이름을 만드는 컨벤션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tmax co kr이다 그러면은 kr co tmax가 원칙적으로는 맞는 그 패키지 이름의 출발점인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앞쪽에 kr 뭐 co 이런 거 굉장히 귀찮으니까 뭐 tmax로 한다든지 tvelo로 한다든지 그렇게 출발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패스, 지난번에 클래스 로더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자바가 제공하는 런타임 라이브러리들을 로딩하는 부스트랩 클래스 로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이 자바 소스 파일을 컴파일한 어떤 점 클래스로 끝나는 바이트 코드 파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을 찾는 위치가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클래스 패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바 디벨롭먼트 킷, 그러니까 JDK를 설치하게 되면은 바이트 코드 컴파일러라 해서 자바 소스 파일을 클래스란 바이트 코드로 바꿔주는 자바 C라는 컴파일러가 있고요. 그러니까 소스를 바이트 코드로 바꿔주는 컴파일러이고, 그리고 자바라고 실제로 자바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자바가 머신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프리팅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때 이제 버추얼 머신에서 버추얼 머신을 런칭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자바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핫스팟이라고 JVM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 그러니까 지금은 오라클에 인수된 선에서 만든 JVM 이름이 핫스팟이고요. 핫스팟이 제 기억으로는 JDK 1.3부터인가 1.2부터인가 하여튼 뭐 그때부터 지원됐고, 그 전에 JVM은 이제 클래식 JVM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한 10년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항상 핫스팟 JVM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IBM은 JVM 이름이 달라서 뭐 J9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핫스팟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VM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무 옵션도 안 주고 자바를 실행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VM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데스크탑에서 띄우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스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클립스 같은 것들을 띄울 때 쓰는 그러한 VM을 실행시키고요. 마이너스 서버라고 이렇게 옵션을 주게 되면
서버에 적합한 VM을 띄우게 됩니다. 서버랑 클라이언트 VM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코드를 공유하고 있지만은 가비지 컬렉션이라든가 힙 관리라든가 이런 디폴트 값들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컨스트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은 이제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자바에서 객체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클래스 이름 앞에 new를 붙이고 뒤에 이제 아규먼트를 줘서, 여기 현재 인자가 없는 거는 이제 디폴트 컨스트럭터라고 부르죠. 기본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바는 항상 오토 변수 같은 것들조차도 절대 객체는 스택에 만들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항상 new를 통해 가지고 힙에다가 알로케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트럭터를 넘어가기 전에 네, 간단하게 헬로 월드를 한번 그냥 이제 10초 동안 이게 만 밀리세컨드니까 10초 동안 잠깐 자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컴파일러를 써서 제가 지금 이맥스라서 그렇긴 한데, 지금 시그 퀴스를 보냈거든요. 킬 마이너스 키 돼가지고 지금 현재 잠자고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시그 퀴스를 보냈고요. 시그 퀴스를 보냈을 때 현재 이 JVM에 대한 어떤 버전이 나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public static void main으로 시작하는 이 메소드는 여기 보면은 메인이라는 스레드 이름을 가지고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다 버추얼 머신이 관리하는 스레드들이 되고요. 이게 조금 이상하네. 네, 여기 좀 특이하게 얘가 지금 서버 VM에 나왔죠. 내가 마이너스 서버 옵션 안 줬는데 아까 이렇게 되면 거짓말 한 게 되는데. 64비트면 서버 옵션. 예, 그래? 64비트는 서버 옵션이 기본이랍니다. 네, 어쨌든 지금 서버 옵션으로 실행이 됐고요. 그럼 클라이언트로 줘야지. 이게 클라이언트 VM 실행되는 건가? 여기 보면은 이제 서버 옵션을 줬는데, 이게 지금 아마 코어 사이즈를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CPU 코어 사이즈를 계산해가지고 여기 컴파일러 스레드 개수라든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가비지 컬렉션 스레드 들 개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 이게 이 맥북이 아마 쿼드 코어라서 아마 4개의 GC 스레드를 만들었고, 컴파일러 스레드도 지금 보면은 3개? 왜 3개를 만들었지? 네, 한 3개 정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형태로 가장 단순한 자바의 헬로 월드를 실행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스레드들을 실행하면서 자바는 버추얼 머신이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가비지 컬렉션이라든가 핫스팟 컴파일러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VM으로 실행했으면 아마 이거보다는 좀 적게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실제 실행할 때 클래스 패스는 현재 경로로 줬고요. 클래스 패스 현재 경로에서 이렇게 찾게 돼 있고, 헬로 월드고, 헬로 월드 줬을 때 제가 패키지 이름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패키지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패키지 이름을 주게 되면 패키지가
이 기본값으로 디렉토리명을 의미한다는 것, 점으로 나눠지는 것들, 이것이 이제 가장 그 자바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아마 지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할 거는 이제 그 자바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바 객체를 죽이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자바는 기본적으로 디스트럭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가비지 컬렉션이라 해서 JVM이 알아가지고 더 이상 참조가 없는 그 데드 오브젝트들을 치워주는데, 그런데 그 자바 오브젝트가 그 라이브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뭐 소켓을 연다거나 뭐 아니면 그래픽 그 핸들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그 오브젝트가 종료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비지 컬렉터가 그 청소를 하기 전에 뭔가 추가적으로 일을 해줘야 된다. 그 전에 뭔가 일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 자바 랭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그 정의되어 있던 이 protected void finalize 그리고 throws throwable이라는 이 시그너처를 가진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뭔가를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finalize는 기본적으로 JVM이 가비지 컬렉션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반드시 콜을 해줘야 되고요. 유저 코드에서 물론 finalize를 직접 콜해야 되지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반드시 JVM에서 따로 finalize를 콜해줘야만이 그 다음에 실제로 오브젝트가 그 리클레임이 되게 됩니다. 그 public void finalize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이제 finalize라고 finalize 펑션 혹은 finalize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요. 이 finalize 관점에서 이제 각각 오브젝트 상태를 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 오브젝트가 리처블 하냐, 이거 보통 이제 가비지 컬렉션 루트라 그러는데 아까 전에 이제 public static void main을 통해서 그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일단은 대부분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 메인 스레드가 그 액티브한 스레드가 그 유저 스레드죠. 유저 스레드가 그 선언한 뭐 아까 전에 뭐 여기서 뭐 new hello world 이렇게 했으면은 이 hello world라는 객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는 그 스레드가 만든 그게 바로 루트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루트 오브젝트 혹은 그 루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루트 오브젝트 안에서 멤버 필드로 가진다거나 해서 계속적으로 리칭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을 리처빌리티라고 합니다. 현재 라이브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현재 살아있는 스레드에서 액세스 가능한 라이브 오브젝트에서 리치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리처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그 실제로는 라이브 오브젝트에서 리처블하지 않은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아직 finalize가 콜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 finalize를 콜하고 난 다음에 클레임을 해야 되니까,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태를 finalize reachable이라고 합니다. finalize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물론 이 상태에는 이미 그 라이브 스레드에서는 액세스할 수 없는 상태겠죠. 지시만 이제 finalize를 호출하면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unreachable, 이미 이제 finalize도 호출됐고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이제 지시가 그 메모리 스페이스만 청소하면 되는 상태. 그 finalize reachable이라는 게 의미를 가지는 건 뭐냐면은 finalize도 하나의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다른 그 객체를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finalize reachable인 상태. 만약에 그 public void finalize 안에서 어떤 소켓에 대한 핸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소켓은 다른 라이브 오브젝트가 아무도 액세스하지 않더라도, 리처블 하지 않더라도 그 finalize가 리처블 하기 때문에 그 소켓이 finalize 리처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은 그 finalize가 콜되고 난 다음에 소켓이 이제 클로즈 됐으면은 더 이상 이제 finalize도 그 액세스할 일이 없는, 그래프가 연결될 일이 없는 그러한 unreachable 돼가지고 안전하게 세이프하게 그 지시가 메모리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finalize가 호출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 관점에서 세 가지 관점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unfinalized, 호출 안 된 상태고, 그리고 finalizable, 호출해도 좋다. 이제 나는 이제 그 위에 이제 finalize reachable 상태이든지 어쨌든 reachable한 상태는 아닌 거죠 지금. 그러한 상태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finalized가 호출됐다.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reachable 관점과 finalized 관점에서 오브젝트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거고, garbage collector는 이러한 관점에서 따라가지고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그 각 오브젝트들을, 그 데드 오브젝트들을 청소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게 간단한데, 그 자바에서는 또 이걸 약간 또 그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물론 이제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 놨을 텐데, 이때까지 얘기한 것들은 여기 보면 뭐 소프트 레퍼런스니 윅 레퍼런스니 팬텀 레퍼런스니 하는 얘기들하고 상관이 없을 경우에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strongly reachable, 그러니까 reachable 관점에서는 strongly reachable과 unreachable이 있고, 요 중간에 이제 finalize reachable은 저기 unreachable 바로 위에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세 가지 reachable 상태가 더 추가가 됐어요. 이제 이 세 가지 그 reachable 상태는 이 옆에 있는 그 자바 랭 그 레프 패키지에 보면 세 가지 레퍼런스가 퍼블릭하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저 순서대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라이브 오브젝트에 의해서 참조가 되는 걸 이제 strongly reachable을 한다면은 저 순서대로 점점 더 약해지는 reachability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저 레퍼런스들은 의미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softly reachable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라이브 오브젝트로부터는 전혀 그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데, 라이브 오브젝트는 자기에 대한 참조를 갖고 있지 않는데 소프트 레퍼런스라는 객체, 이것도 객체죠. 이 객체만 나를 참조하는 경우, 그러한 상태가 softly reachable입니다. 그리고 weakly reachable은 라이브 오브젝트도 없고 소프트 레퍼런스도 없지만 weak reference가 나를 참조할 때, weak reference만 나를 참조할 때, 혹은 weak reference나 phantom reference가 나를 참조하면은 weak reachable이겠죠. 마찬가지 논리에 의해서 phantom reachable도 구성이 되고요. 그 soft reference는 이게 세 가지 레퍼런스가 다 그 동작하는 방식이 다른데, soft reference는 지시가 메모리가 부족할 때, 흰 메모리 부족할 때 out of memory error라고 지시가 런타임 에러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out of memory error, 뭐 그 메모리가 부족하면 흰 메모리가 부족할 때 주로 이제 던지는 에러인데요. 그 전에 반드시 소프트 레퍼런스를 클리어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VM에서 반드시 보장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메모리 센시티브한 그러한 그 레퍼런스 관계들, 그러니까 뭐 캐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실제로 OM이 out of memory 에러가 발생하기 전에 다 클리어 해도 되는 그러한 데이터를 주로 이제 들고 있는 것들을 소프트 레퍼런스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weak reference는 지시가 언제든지 자기가 garbage collection 할 때 아무 때나 부릅니다. minor collect, 뒤에 보면 이제 minor collect, 뭐 major collect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garbage collection 할 때 그냥 눈에 보이면 weak reference는 클리어를 해버립니다. 제가 옛날 버전들 보면 JDK 1.3에 이게 이제 그 weak reference, 이 레퍼런스들이 처음 소개됐는데, JDK 1.3이었나는 보면 weak reference가 굉장히 호출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요즘 JVM들은 워낙 빨라가지고 weak reference 선언해놓으면 거의 바로바로 garbage collection이 호출되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메모리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니면 뭐 CPU가 굉장히 느린 상황이 아니라면 weak reference는 뭐 캐시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러한 거고요. 그냥 아무 때나 호출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요거 뒤에서 바로 얘기하겠지만, 여기 weak 해시맵이라고, 라이브 오브젝트들 참조할 때는 당연히 이제 가비지 컬렉션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가비지 컬렉션 될 수도 없고, 그 상태에서는 유지가 되지만, 그 단지 weak 해시맵이라고 해시맵 안에서만 존재할 때, 그때는 내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다른 라이브 오브젝트가 더 이상 참조하지 않으면 나를 이 맵에서 지워줘.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게 바로 weak reference입니다. 그 자바 유틸 패키지에 weak 해시맵이라는 구현체가 이미 있고요. 이게 그 해시맵 뒤에서 오늘 컬렉션 잠깐 설명할 텐데, 그 해시맵이란 것이 이제 맵 엔트리라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맵 엔트리가 바로 weak reference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phantom reference는 그 가비지 컬렉터 입장에서 이걸 왜 만들어 놨을까 좀 이제
의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이런 걸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아까 전에 이제 finalize라는 놈들, 그러니까 public이 아니라 protected void finalize라는 것들을 그 만들어 놓으면은 오버라이드를 해놓으면은 GC가 이놈을 따로 finalize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finalize를 호출하는 스레드가 보통 VM에서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finalize 안에서 그 시간이 많이 걸릴지 뭐 짧게 걸릴지 그것도 다 사용자한테 맡겨진 거라서 어쨌든 상당히 버추얼 머신으로서는 부담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어떤 다른 방법을 뚫어놓은 게 이 팬텀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리소스 같은 아까 전에 이제 어떤 오브젝트가 소켓이라든가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핸들을 들고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은 가능하면 빨리 그 명시적으로 그 디스포즈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줘야만이 그 릭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 파이널라이즈를 오버라이드 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자바에서 제공하는 게 바로 팬텀 레퍼런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얘네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 레퍼런스 큐라는 게 있어요. 레퍼런스 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레퍼런스들, 소프트 레퍼런스든 윅 레퍼런스든 만들 때 레퍼런스 큐를 지정할 수 있고요. 레퍼런스 큐를 지정하면은 그놈이 클리어돼야 될 때 소프트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하기 전, 혹은 이제 윅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뭐 가비지 컬렉션 할 때 아무 때나 뭐 그럴 때마다 이 레퍼런스 큐에다가 그 레퍼런스 객체를 넣어줍니다. 네. 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보면 여기 이제 레퍼런스 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스레드 안 배웠지만 다 알고 계시고 스레드 안 배웠지만 어쨌든 이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스레드가 루프 안에서 이 레퍼런스 큐를 보면서 계속 리무브를 하고 있죠. 이 리무브는 이제 블락킹 오퍼레이션입니다. 그 실제 큐에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하게 돼 있고 이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레퍼런스가 오면은 이제 레퍼런스 클리어 해주고 로그 남기고 뭐 이게 딱 하는 거고요. 시스템 아웃은 스탠다드 아웃을 얘기하는 자바의 객체고 그리고 이 코드 하는 거는 스레드 하나 만들어 가지고 3초 동안 자는 거밖에 없고 실제로 여기 보면 두 소프트, 두 윅, 두 팬텀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두 소프트는 이게 콜이 되려면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두 윅하고 두 팬텀만 연달아서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윅 호출하면 이 레퍼런스 큐를 아규먼트 넘겨주고 하는 일이 다 똑같은데 잠깐 코드를 설명드리면 그냥 해시맵이라는 그 해시 테이블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그냥 아무거나 만든 거고요. 이거 윅 레퍼런스는 사실은 요 맵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면 이 맵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바로 밑에서 맵은 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스트롱 레퍼런스가 전혀 없게 되잖아요. 여기 널로 하지 않더라도 두 윅이 리턴하면 스택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일단은 그 스트롱 레퍼런스가 없어지겠죠. 하지만은 어쨌든 바로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윅 레퍼런스를 만들어 가지고 맵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준 게 이제 RQ, 이 RQ로 이제 윅 레퍼런스가 클리어 되기 전에 호출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before랑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시스템.gc란 건 뭐냐면은, 지시를, 가능하면 벌처럼 머신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지시를 해줘. 가비지 컬렉션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 반드시 꼭 해야 된다고 돼 있지는 않는데, 대부분 합니다. 시키는 대로. 그리고 두 팬텀도 똑같은 코드고요. 완전히 똑같고 마찬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 여기에 지금 아까 빈 맵을 만들었잖아요. 빈 맵이 지금 아규먼트가 없어가지고 빈 거로 나왔는데 여기 지금 맵 객체를 투스트링으로 뿌린 거예요. 맵을 투스트링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요.
아, 제가 그 weak reference는 지시가 일어나면은 바로 들이댄다 그랬죠. 지금 보면은 지시가 일어나기 전에는 다 여기 데이터가 있었고 맵 객체가 그대로 있었어요. 지금 맵 객체가 그대로 있었고 지금 맵은 늘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지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이 weak reference guess를 하게 되면 이 맵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레퍼런스 큐에 들어온 거는 이건 다른 스레드잖아요. 얘가 너무 열심히 빨리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스레드가 스케줄링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팬텀 레퍼런스가 먼저 큐에 들어왔네. 이게 두 번째 한계인데 팬텀 레퍼런스는 팬텀 레퍼런스는 무조건 get이 널이에요.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팬텀 레퍼런스 코드를 보면 그냥 리턴 널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팬텀 레퍼런스는 항상 컬렉션 되고 난 다음에 콜되는 거거든요. 컬렉션 되고 난 다음에 콜되기 때문에 얘가 팬텀 레퍼런스로부터 실제로 내가 객체를 자바 VM은 버추얼 머신은 얘에 대한 실제 이 레퍼런트라는 걸 객체를 맵을 들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까지 지시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주면은 이 팬텀 레퍼런스는 이미 아무도 스트롱리 레퍼런스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만 이 get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줘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API를 막았어요. 그냥 reference get.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behavior가 다를 뿐인 거예요. 지금 얘가 strongly 여기서 strongly reachable 하잖아요. 맵 자체가. 하지만은 여기서 get이 늘 나오는 거는 그냥 이 reference에서 get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RQ에서 리무브를 하고 난 다음에 ref를 가지고 ref get 하더라도 다른 경우에는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팬텀 레퍼런스인 경우는 장난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너를 바로 리턴하도 돼 있고 이건 API적인 디시전인 거지 이미 뭐 아직까지 리처블 하냐 안 하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 팬텀 레퍼런스, weak 레퍼런스는 항상 이제 weak 레퍼런스도 클리어 되고 난 다음에 get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널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이때는 이미 가비지 컬렉션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널이 나온 거고 팬텀 레퍼런스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반드시 클리어를 해줘야 돼요. 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팬텀 레퍼런스는 파이널라이즈를 오버라이드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파이널라이즈 메소드 안에서 할 거 아니라 소켓 클로즈를 딴 데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클리어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 전에는 이게 지시를 가비지 컬렉터가 팬텀 레퍼런스는 클리어를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지시를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좀 다른 점이고요. 소프트 네, 편의상 이게 14이자 크면 아웃 오브 메모리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두 소프트는 됐어. 제가 일부러 무한 루프로 넣었어요. 아웃 오브 메모리 내기 위해 가지고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기 직전에 무조건 이게 여기 들어가 있던 레퍼런스들은 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맵에다가 계속 소프트 레퍼런스를 많이 넣기 때문에 몇 개가 콜될지 모르죠. 지금 거의 무한 루프가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보신 대로 해당하는 리처블, 소프트 리처블이면 소프트 레퍼런스는 소프트 리처블 상태에 이르면은 가비지 컬렉터에서 가비지 컬렉터가 GCG 스레드가 그놈을 지정된 레퍼런스 큐 객체에다가 인큐를 해줍니다. 그리고 소프트 위크 레퍼런스는 레퍼런트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클리어 되지만은 팬텀 레퍼런스는
그 큐에 들어왔을 때 명시적으로 클리어를 해줘야만이 그게 나중에 가비지 컬렉션이 된다는 거.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항상 그 팬텀 레퍼런스는 이미 그 가비지 컬렉터가 가능한 상황에서만 게시돼야 되기 때문에, 인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get 해봤자 항상 너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런 점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요한 내용은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고요. 이까지 이제 데드 오브젝트가 어떠한 경로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죽은 애들을 우리가 가비지라고 부르고요. 죽은 놈들을 가비지라고 부르고, 가비지 컬렉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핫스팟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의 알고리즘들을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먼저 시리얼과 패럴렐, 시리얼 컬렉트 혹은 패럴렐 컬렉트 구분이 있고요. 뭐 말 그대로 시리얼은 싱글 스레드가 하나의 스레드가 열심히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거고, 패럴렐 컬렉터는 동시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커런트랑 스탑 더 월더는 조금 다른데, 스탑 더 월더는 애플리케이션 스레드들을 다 홀딩하고 다 스탑시키고 자기가 일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스탑 더 월더라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자바 프로그램들이 메모리가 막 부족하거나 막 이랬을 때 흔히 이제 풀짓이라 그래가지고 전체를 가비지 컬렉션 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완전히 세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걸 바로 스탑 더 월드라 그러고, 컨커런트라는 것은 세상은 세우지 않고 그냥 잠깐 쉬어가면서 계속 자기 청소를 하는 걸 가지고 컨커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커런트 컬렉터랑 스탑 더 월드가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거 뒤에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컴팩팅과 넌 컴팩팅 그리고 카핑, 이 세 가지 또 컬렉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윈도우에 요즘 또 이쪽 디스크 디프래그를 생각하면 되는데, 네? 디스크 정리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컴팩팅을 하느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객체들이 처음에 할당받은 위치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죽은 놈들을 치우고 산 오브젝트를 그쪽 자리에 채워 넣느냐, 그게 이제 컴팩팅이고, 넌 컴팩팅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지워버리기만 하고 가만히 놔두는 거죠.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넌 컴팩팅이라 합니다. 카핑은 그냥 카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카피를 하는 방식으로 가비지 컬렉션 하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가비지 핫스팟 JVM은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카핑입니다. 카핑. 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특이하죠. 네. 네, 핫스팟 JVM이 어떤 식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실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도 사실 많이 궁금한 부분인데, 핫스팟 JVM이 도대체 이 인터프리팅을 하기 위해서 자바 객체들을 어떻게 놔둘 것인가. 일단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원래 자바의 개념에 따르면 오브젝트 포인트가 원래 없잖아요. 자바는 메모리 주소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포인트가 원래는 없지만, 그래서 이름을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브젝트 핸들이고, 항상 우리가 뭐 아까 전에 헬로 월드 HW는 U 헬로 월드 하면은 이 HW라는 것은 포인트가 아니고 핸들이거든요. 여기 여기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냥 핸들인데, 핸들이라는 것은 어떤 간접적으로 위치를 가리키는 그러한 뭔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냐가 중요한데, 핫스팟 VM은 다이렉트 포인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포인터에 의해서 바로 메모리 주소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당받은 전체 자바 힙 이렇게 있으면은 그 힙의 정확한 어드레스를 가지고 포인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가비지 컬렉션이 아까 전에 카피한다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고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포인트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는 이제 헤더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티 해시 코드라고 아까 전에 시스템.cc가 있었잖아요. 어제 전번에 회의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시스템 클래스를 만드는 거라 그랬는데 버추얼 머신이 가장 중요한 게 자바 랭 시스템이라는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게 사실 인바이러먼트를 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시스템에 보면 아이덴티티 해시 코드라는 그러한 메소드가 있어요. 이게 스태틱 메소드인데 모든 오브젝트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인트 값을 리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어드레스는 아니고 실제 포인터는 그게 아니고요. 그 어드레스는 노출하면 안 되니까 그건 아니고 각 오브젝트가 먼저 4바이트로 이 아이덴티티 해시 코드를 들고 있어요. 각 오브젝트 포인터 앞쪽에 워드로.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지시 상태란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리처블이라든가 그리고 파이널라이저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워드로 하나의 워드가 그걸 구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오브젝트를 디파인하고 있는 클래스 객체.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표현하는 것도 자바 랭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라는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 클래스 객체로 구현이 되는데 그 클래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핫스팟은 특이하게도 클래스라든가 우리가 리플렉션이라 그러는데 자바에서는 모든 메소드라든가 클래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객체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클래스는 클래스 객체, 메소드라는 자바 랭 리플렉트 메소드라는 이러한 메소드 객체로 구현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버추얼 머신 안에서 실제로 오브젝트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핫스팟이신 경우에 이게 뭐 다른 VM인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실제 리플렉션을 위해서 런타임에서 뭔가 조작을 할 수도 있는데 핫스팟에서는 어떤 성능적인 이슈 때문에 전부 다 리플렉션 객체들도 진짜 객체로 구현을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옵셔널하게 만약에 이 객체가 어레이도 하나의 객체로 표현되거든요. 그때는 어레이 사이즈를 표현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워드를 더 써가지고 보통은 2개의 워드고 어레이 객체인 경우에만 3개의 워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헤더 부분이. 그리고 헤더 뒷부분은 실제 오브젝트 페이로드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도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클래스 오브젝트가 몇 바이트를 차지하느냐 이런 것들을 게싱할 수가 있는데 핫스팟 버추얼 머신 안에서는 여기 보면 리오딩을 하게 됩니다. 패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얼라이먼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통신 프로토콜 짤 때 보면 바이트 얼라이먼트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실제로 얘가 포인터고 스트럭처처럼 이렇게 저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캐릭터 하나 있고 인트가 왔다. 그 다음에 또 캐릭터가 왔다. 그러면은 인트랑 캐릭터 순서를 바꿔가지고 인터 캐릭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모리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리오더링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핫스팟에서 실제 객체가 자바 힙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러면은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JVM을 시작할 때 가비지 컬렉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시 알고리즘에 따라서 지시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됩니다. 힙을 미리 막 뭐 1기가 몇 기가 요즘은 한 8기가 뭐 이렇게 해서 할당을 받는데 그 8기가를 할당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가비지 컬렉터들이 자기의 알고리즘에 맞게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 나온 것들은 지금 이 그림은 JDK7 G1 지시라 가지고 JDK7의 업데이트 4부터 나온 지시고요. 가비지 퍼스트라는 지시 이전에 나온 컬렉션, 가비지 컬렉터들이 사용하는 제너레이셔널 컬렉션, 그러니까 세대별로 구분해가지고 하는 방식입니다. 젊은 세대랑 나이 든 세대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연속되는 게 자바 힙 메모리 공간이고 0제너레이션이 저기 보면은 에덴이라고 해서 처음에 객체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에덴 동산에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객체가 마이너 지시라 그러는데 0제너레이션에도 지금 여기 새로운 객체는 금방 없어질 거다라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어. 이 객체를 계속 써지지 않을 거다.
버추얼 머신은 항상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재수없게 그 객체를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 늙은 제너레이션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두 개의 서바이벌 스페이스라 해가지고 이 젊은 세대 중에 아직까지는 그 노년으로 취급하기 전은 아직 아니지만은 한번 가비지 컬렉션이 실행됐다. 그러면은 카운트를 증가하면서 애들이 놔둔 게 아니라 너 나이가 들었으니까 딴 쪽으로 가 하는데 요 두 개가 있습니다. From space to space라는 별 의미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로 보냅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로 보내게 돼 있고 그런데 또 한 번 더 살아남았다. 그러면은 그 또 한 번 살아남은 놈은 두 번째는 한 번 이쪽 서바이벌 스페이스를 쓰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쪽을 씁니다. 한쪽은 무조건 비워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카피가 발생하게 됩니다. 카피 뭐 그 무브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런데 그 스레스홀드가 있어요. 이게 몇 번 이상 젊다는 기준을 정한 거죠. 이게 그걸 물론 이제 우리가 가비지 컬렉션 옵션에다가 그 지정할 수 있는데 너 한번 10번 정도 그 넘어오면은 넌 늙은 거야. 이렇게 뭐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서바이버에서 저기 테뉴어드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드 혹은 테뉴어드랑 퍼머넌트가 있는데 퍼머넌트는 우리가 흔히 그 자바에서 오브젝트로 보지 않는 것들이 주로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스트링 컨스탄트 풀이 저기 퍼머넌트 에리어에 존재하고 그리고 그 자바랑 클래스, 디파인한 클래스 객체들이 저기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머넌트는 가능하면 가비지 컬렉션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그 자바랭 클래스 객체들이 보통 클래스 로더가 그 가비지 컬렉션 되면은 클래스 객체들도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놈들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게 바로 저 퍼머넌트 제너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내려가려면 그 지시에다가 조금 너 꼭 내려라 뭐 이런 옵션도 줘야 될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좀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 얘기해버렸네. 네, 금방 얘기한 대로 에덴에서 서바이벌 스페이스 둘 중에 하나로 이동을 했다가 어쨌든 그 영 제너레이션 쪽에서 일어나는 컬렉션, 가비지 컬렉션을 마이너 지시라고 부르고요. 그 올드 제너레이션에서 일어나는 컬렉션을 우리가 그 메이저 지시라고 부릅니다. 보통 메이저 지시가 시간이 보통 훨씬 많이 걸리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영 제너레이션 쪽에서 메모리가 부족할 때 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스페이스에 갔다가 그 테뉴어링 스레스홀드라는 카운트 값을 넘을 때까지 계속 그 살아남았으면 그러면 넌 늙었으라고 판단하고 테뉴어로 프로모션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JDK7 업데이트 4 이전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 클라이언트 JVM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 JVM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시리얼 컬렉터를 씁니다. 시리얼 컬렉터를 쓰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실행해보고 놀랐습니다. 잠깐 스레드 덤프가 했을 때 GC 스레드가 무려 4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위에 보니까 서버 JVM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는 기본값으로 패러렐 컬렉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 제너레이션을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영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청소하느냐에 대한 얘기고 영 제너레이션은 열심히 여러 개의 스레드가 하는 거. 아까 전에 시리얼 컬렉터랑 패러렐 컬렉터는 스레드가 한 개냐 여러 개냐 이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패러렐 컬렉터를 쓸 때 그 보통은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 영 제너레이션 하는 알고리즘이랑 올드 제너레이션 하는 알고리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알고리즘 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은 그 영 제너레이션을 뭘 쓰면은 올드 제너레이션은 쓸 수 있는 게 딱 제약이 생겨요. 근데 여기 보면 유저 패러렐 지시라는 이 옵션은 영 제너레이션에 대한 컬렉터를 지정하는 거고요. 이때 기본값으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기본값으로 올드 지시는 올드 제너레이션이라는 지시는 시퀀셜 했어요. 시리얼 했어요. 근데 그 저렇게 유저 패러렐 올드 지시 여기 옵션에 보면 이 x가 두 개 들어가는 거는 표준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XX라는 것은 표준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게 요건 아니고요. 그 더하기라는 것은 켠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더하기는 켜는 거고 유저 패러렐 지시 다음에 더하기가 왔잖아요. 마이너스는 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저 패럴렐 올드 지시를 하면은 올드에도 패럴렐 가비지 컬렉터를 사용해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또 하나 관점이 다르다 그랬죠. 컨커런트 컬렉터는 스탑 더 월드 컬렉터에 대비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탑 더 월드 컬렉터는 몽땅 다 그 애플리케이션 스레드를 다 홀딩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는 거 그 청소하는 애를 스탑 더 월드 컬렉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걸로 지시 포즈 타임이 아주 작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있는 컨커런트 컬렉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컨커런트 컬렉터는 그 핫스팟도 이게 벌추얼 머신 버전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현재는 JDK6랑 7의 그 업데이트 4 이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유저 컨커런트 마크 앤 스윕이라는 그 유저 그 컨커런트 마크 앤 스윕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그 가능하면 포즈 타임을 최소화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영 제너레이션, 올드 제너레이션 모두 다 적용되는 알고리즘이고요. 어쨌든 그 이게 몇 가지 스텝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루트 오브젝트부터 찾아가지고 마킹부터 막 시작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루트 오브젝트 찾을 때는 뭐 잠깐 또 약간 스탑 더 월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스탑 더 월드가 되게 짧기 때문에 그 위쪽에 발생하는 그 스탑 더 월드 같은 경우는 이미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더 이상 그 패럴렐이고 뭐 시리얼이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청소해야겠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보통 풀짓이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잠깐씩 계속 그 스탑을 시킵니다, 월드를. 그래서 영 제너레이션 가비지 컬렉션 할 때도 조금씩 스탑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올드에서도 스탑을 시키고, 이러한 방식에서 좀 그 전체적인 스루풋은 오히려 떨어지고요, 보통. 왜냐하면 그 스탑이 자주 발생하니까. 하지만은 그 스탑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 CMS 알고리즘은 보통 올드하고 라지한 오랫동안 쓰는 데이터들이, 큰 데이터들이 많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질문인데, 그러니까 네. 아까 서버 VM, 네. 클라이언트 VM 뭐 이런 네. 그 주로 지시 알고리즘이 달라요. 그게 이제 JDK 8부터는 또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서버에서는 아무래도 장시간 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클라이언트 VM은 가장 중요한 게 빨리 뜨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클립스 띄웠는데, 혹은 뭐 스윙으로 프로그램 짜가지고 띄웠는데, 이놈이 막 스레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준비하고 뭐 메모리 확보하고 이런 짓 하고 있으면 사람이 막 짜증낼 거잖아요. 서버에 있는 게 서버 VM이고, 윈도우 같은 핫스팟은 보통 내부적으로 둘 다 포함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그 옵션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데, 아까 전에 최상한 수석이 마이너스 서버랑 옵션을 굳이 주지 않더라도 64비트에서는 기본으로 서버 VM이 뜬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JDK8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이브리드라 해가지고 뜨기도 빨리 뜨고, 내가 이놈이 안 죽네, 처음에는 클라이언트 VM처럼 떴다가 이놈이 안 죽네, 바꿔야겠어 서버 VM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부트 타임도 좀 줄이고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장기 운영에 또 맞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 핫스팟 VM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표를 안 만들었네. 네, 아까 전에 보셨죠? 시스템 지시는 가비지 컬렉터한테 청소해주세요 라고 부탁한다고 그랬죠. 실제로 이게 꼭 청소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청소를 해주세요. 그때 보통은 이제 풀 지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RMI는 오늘 나올 주제가 전혀 아니지만, 리모트 메소드 인보케이션을 해가지고, 우리 와스 씨는 잘 알 텐데, 원격지 서버에 있는 것들을 소켓 통신을 통해 가지고 오브젝트 콜을 하는 거예요. 오브젝트 콜. 리모트 메소드 인보케이션이니까, 메소드가 이제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얘기하니까 펑션 콜이 아니고 어떤 클래스의 오브젝트 메소드를 호출하는 건데, 이 RMI가 원격 객체도 가비지 컬렉션에 돼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DGC, 디스트리뷰티드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DGC 알고리즘이 제가 DGC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지시를 호출해줘요. 이게 시스템 지시를 그냥 호출하는 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DGC 알고리즘 내부적으로 기본 시간 주기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시간이었나? 아니 1시간인가 제우스가 고쳐가지고 1시간이었나? 네, 하여튼 좀 자주 발생을 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갑자기 시스템이 돌다가 갑자기 막 풀지시를 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주기적으로. 네, 그게 바로 그 RMI를 사용하게 되면 디스트리뷰티드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바 X 리모트 뭐 해가지고 뭐 쭉쭉 해가지고 그 타임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완전히 끄게 되면 그 DGC가 발생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어쨌든 조금 이제 골치가 아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RMI가 사용하기 편할 수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훌륭한 그 프로토콜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고요. RMI는 아마 다음 정도에 아마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JDK7부터 지금 JDK8에서는 기본으로 탑재되는 Garbage First GC는 그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약간 위에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냥 큰 틱에서 자바 힙은 똑같은데 이렇게 제너레이셔널이라는 게 여기 보면 각각의 1메가 혹은 1메가에서 32메가 정도 사이에 어떤 규격화된 리전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아요.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이 에덴이 있고 서바이버가 있고 그리고 그 테뉴어가 있습니다. 테뉴어가 여기 보이지는 잘 안 하는데 저기 잘 안 보일 테지만 좀 H라고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H가 지금 그 테뉴어 얘기하는 거고요. 영어 단어가 뭐더라? 하여튼 그 데이터가 굉장히 크거나 해가지고 여러 개의 리전에 걸쳐가지고 그놈은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영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에덴에 가지도 않고 바로 뭐 이렇게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옵션은 유저 지원 GC 이렇게 해서 그 Gfirst GC를, 그러니까 Garbage First GC를 켤 수 있고요. 이거는 이때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을 조금 뭐랄까 다 모아가지고 그 좀 포즈 타임도 줄이면서도 성능도 좋게 하겠다. 그러니까 스루풋 컬렉터랑 뭐 이렇게 그 뭐죠? 컨커런트 컬렉터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를 좀 아이디어하게 좀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에서 완전히 기존의 그 제너레이셔널 컬렉터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장점은 포즈 타임이 뭐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만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가비지 컬렉트를 하는 대상 자체가 저건 리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예측 가능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저 알고리즘 자체는 아까 전에 CMS랑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굳이 읽지 않더라도 네.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잠깐 그 루트 객체, 아까 전에 그 라이브 스레드 있잖아요. 라이브 스레드가 알고 있는 그 객체가, 참조하는 객체가 루트 오브젝트고요. 그 루트 오브젝트에 대한 마킹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에덴이랑 서바이버들을 쭉 제너레이션 합니다. 그때 이니셜 마크 페이지가 있고, 그때가 스탑 더 월드가 발생하고요. 저기 STW라는 게 스탑 더 월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트 리전 스캐닝을 쭉 하면서 서바이버에서 올드로 넘어간 놈들을 이렇게 스레드 홀드 놈을 넘겨줍니다. 알고리즘도 완전히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는 동시에 이제 컨커런트 마크 페이지를 해가지고 전체 힙을 가지고 다 리처블한 그 놈들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놈들을 다 찾아요. 동시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마킹을 이제 종료하는 페이지가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킹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각 리전별로 쓰레기면 100% 쓰레기다 그러면 버려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리클레임을 하는 것도, 마지막에 저 클리너 페이지도 파틀리, 저거는 약간 그 일부는 컨커런트하고 일부는 스탑 더 월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GC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하얀색이 빈 공간이냐고요? 하얀색은 네, 그 빈 공간이죠. 프리 스페이스입니다. 네. 자세히 보면 하얀색 아니에요. 약간 연한, 네. 연한 파란색의 하늘색입니다. 네, 다음은 컬렉션인데, 컬렉션은 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자바의 어떤 그 라이브러리 그 자료 구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컬렉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컨커런트, 그러니까 그 패러렐리즘을 위한 어떤 컬렉션들이 존재하고, 그거는 오늘 전혀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기본 자료 구조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직 스레드랑 락킹에 대해서는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자바 유틸 컬렉션, 그러니까 자바 유틸 패키지에 이 컬렉션들이 다 존재하고요.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들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자바 그 구현체가 아니고 구현 클래스들이 아니고 다들 인터페이스고요. 인터페이스의 상속 구조가 지금 저 화살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컬렉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객체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크게 세 가지를 지원하고요. 리스트, 셋, 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랑 셋은 중복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거고,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하는 거고, 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큐를 얘기합니다. 뭐 리스트랑 자료구조상으로는 별 다를 바 없지만 어쨌든 그 사실은 이게 컨커런시를 위해서 블락킹 큐라든가 그 다음에 할 그쪽을 위해서 일단 추가된 자료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 중에는 그 소팅된 셋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셋이 있고요. 소티드 셋. 그리고 소팅된 셋 중에서도 그 중에 맥스를 찾는다거나 그 최소를 찾는다거나 혹은 뭐 그 앞쪽에 대한 리전이라든가 뒤쪽에 대한 리전이라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그 셋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내비거블 셋이라고 합니다. 그 좀 히스토리컬하게 소티드 셋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내비거블 셋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게 내비거블 셋은 그 컨커런트 때문에 나왔는데 사실 컨커런트랑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API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로 통합해서 되는데 조금 이상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저 맵이라는 것은 그 키밸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실제로는 셋하고 1대1로 거의 대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맵도 다 인터페이스고요. 소티드 맵, 내비거블 맵. 네, 소티드 맵이나 내비거블 맵은 당연히 키의 순서가 있는 거죠. 엔트리의 키의 순서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렉션즈에 보면 인터페이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컬렉션, 셋, 리스트, 큐가 있고 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중복이니 뭐니 이런 거 하는 것들은 다 그 당연히 오브젝트 그 등호 두 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equals라고 그 자바랑 오브젝트에 public boolean equals 오브젝트를 오버라이드한 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셋이라든가 맵에 해싱을 쓰게 되는데 해시 셋이나 해시 맵이 있는데 그쪽에는 당연히 해시 코드 값, 이게 자바랑 오브젝트에서 구현한 public int 해시 코드를 그 값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컬렉션을 그 트래버스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순차한다 그러네. 순차하기 위해서는 자바에서는 이터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이터레이터. 이터레이터라 그러고 이터레이터의 차일드 인터페이스로 리스트를 이터레이트 할 수 있는 리스트 이터레이터가 있습니다. 이터레이터는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리스트 이터레이터는 반대 방향으로도 안쪽으로 가다가 역순으로 또 가다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 자바 유틸 컬렉션, 그 자바 유틸 그 패키지에 보면 컬렉션즈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건 유틸리티 클래스입니다. 여기 보면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존재합니다. 뭐 소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편의를 위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컬렉션즈라는 클래스는 주로 저기 컬렉션에 대한 혹은 맵에 대한 이러한 그 편의 클래스 메소드들을 제공하는데, 어레이즈라는 놈은 그 어레이, 그야말로 어레이, 뭐 인트 어레이라든가 뭐 오브젝트 어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뭐 소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편의 클래스들을 편의 메소드들을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자바 유틸 컬렉션이 원래 JDK 1.2에 추가됐거든요. JDK 1.2에 추가됐는데 그 전부터도 자료 구조가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벡터라든가 해시 테이블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트래버스라는 이터레이트에 해당하는 게 이뉴머레이션입니다. 이 세 가지, 두 가지는 클래스고 뒤에 거는 인터페이스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컬렉션에서는 레가시라고 부릅니다. 레가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체계가 잡히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클래스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래퍼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collections 클래스가 여러 가지 펑션들을 제공한다, 메소드를 제공한다는데 collections unmodifiable set 해가지고 안에 셋을 주게 되면 현재는 이 셋은 그 당연히 변경 가능한 셋인데 unmodifiable set이라고 하게 되면 그 리턴 한 셋은 그 add라든가 이런 그 뮤테이션 오퍼레이션을 하면 런타임 에러를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한 식으로 싱크로나이즈드는 동기화를 시켜주는 거고, 체크드는 이거는 또 아직까지 얘기가 안 했는데 그 자바의 그 템플릿 비슷한 그 타입 체킹하는 부분, 그 제네릭스라고 제네릭스 부분에서 그 어떤 셋에다가 여기는 스트링 클래스만 와야 돼, 스트링 객체만 와야 돼 이러면 스트링 객체가 안 오면 클래스 캐스트 입세션을 던져주는 그러한 좀 그 뭐랄까 헬프 클래스를 제공하는 게 저 체크드 셋, 체크드 맵 뭐 이런 식의 API들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는데 클래스들은 이렇게 그 구현체가 이렇게 있고요. 리스트는 뭐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벡터 이렇게 있고, 벡터랑 어레이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같고요. 벡터는 레거시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어레이 리스트는 그야말로 어레이로 구현된 거고, 리스트를, 링크드 리스트는 그야말로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한 거고요. 맵은 트리맵과 해시맵이 있는데, 해시 테이블은 레거시인데 해시맵과 기본적으로 같고요. 그 트리맵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인 레드 블랙 트리를 그 자바에서 구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은 트리셋 같은 해시셋이 있는데, 이건 뭐 구현체가 트리셋은 내부적으로 트리맵을 가지고 구현을 했고, 해시셋은 내부적으로 해시맵을 가지고 구현했습니다. 키밸류가 같은 걸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Q는 뭐 Q랑 그 덱, 그 더블 엔디드 Q, 그는 뭐 그 컨커런트 할 때 중요한 클래스인데 아직까지 컨커런트는 안 했으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좀 특이한 게 저 프라이어티 큐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이머라든가 뭐 이런 거 선택할 때 보면 우리가 그 프라이어티 큐 가지고 구현할 수 있잖아요. 타이머 같은 것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빠른 놈이 먼저 나오도록 하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나오는 놈인데, 이거는 이게 프라이어티 큐에다가 이게 지금 일부러 좀 힘들었는데 ABCD를 순서를 섞어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으면 기본적으로 프라이어티 큐에서 이게 폴이 리무브랑 비슷한 오퍼레이션이거든요. 리무브를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 Q는 오퍼라는 게 add랑 비슷한 오퍼레이션이고, 폴이라는 게 리무브라는 오퍼레이션인데, 물론 그 둘 다 그 add랑 그 리무브도 지원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순서대로 다 나와요. 이게 프라이어티 큐가 당연히 프라이어티에서 순서가 정해지니까 당연히 스트링은 기본적으로 딕셔너리 오더에서 순서가 결정되는데, 여기 제가 전번 시간에 잠깐 이 for each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for each는 그 컬렉션에서 이게 그 신택틱 슈바라고 했잖아요. 이게 풀게 되면은 이터레이트로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코드는 pq.iterator 해가지고 iterator has next 뭐 이걸 줄여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iterator를 통해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보게 되면 for each를 했으면은 안 똑같죠? 놀래라. 얘는 순서 소팅이 돼서 나오는데 그냥 그 for를 했을 때는 안 똑같죠? 네. 이게 오더에 그 순서가 원래 없어요. 이게 priority queue.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나 당연히 sorted set이었으면 트리셋이 sorted set인데 트리셋은 iterate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똑같은 순서로 나오는데, 지금 priority queue는 iterate를 하면은 순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저 빨간 거로 써놨고요. 다 API에 있습니다. 그 API 다큐멘트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저 이트레이터 돌면서 그 내부적으로 뭐냐 힙 구조를 가지는데 힙이 파일을 하기가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이상하니까 저렇게 했던 것 같고, 더블 엔디드 큐는 뭐 나중에 그 컨커런트 할 때 설명을 드릴 것 같고, 내비거블은 소티드 맵이나 내비거블 맵은 보통 다 트리 맵이 둘 다 구현하고 있고, 셋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 이트레이터를 설명할 때 그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제 fail fast 알고리즘인데, 이거는 이제 fail fast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혹시나 얘네들이 전부 다 그 동기화가 안 돼 있어요. 여러 개의 스레드에서 액세스하는 것에 대해서 별 고민이 없이 만들어진 클래스들이거든요. 지금 얘기했던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해시맵, 뭐 이런 트리맵 이런 애들이 다 이제 그 스레드 세이프하다, 싱글 스레드에서 돌리겠지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내부적으로 그 가능하면은 그 혹시나 컨커런트하게 실행이 됐으면 그것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가능하면 굉장히 빠르게 디텍트를 하고 싶다.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원래 자료 구조가 해시 셋이었다. 그러면 이터레이터를 만들 때 그 스냅샷이 있잖아요. 이 스냅샷이 내가 이터레이터를 돌고 있는 와중에, 순차를 하고 있는 와중에 누가 다른 스레드 혹은 뭐 같은 스레드도 상관이 없는데 그 원래 자료 구조를 손을 댔어요. 그러면 바로 에러를 내라. 그 에러 이름이 이제 concurrent modification exception인데, 항상 그거는 이제 concurrent 할 때만 나는 건 아니고요. 아무 때나 납니다. 이렇게. 네, 다시. 네,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맵 쪽에 이트레이트 할 때, 맵은 키밸류 상이잖아요. 그 맵은 그 키밸류인데, 그거를 가지고 자바의 툴에서는 map.entry라는 그 엔트리를 가지고 있어요. 키와 밸류를 한 쌍을 가지고 엔트리라고 부릅니다. 맵의 엔트리. 여기 map.entry라고 되어 있는 그 맵의 그 스태틱 이너 클래스, 스태틱 이너 클래스인 entry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요. 맵을 이터레이팅 할 때는 키만 보겠다 그러면 키셋이라는 펑션을 콜하면 리턴되는 게 셋입니다. 셋. 그리고 entry set을 하게 되면 map.entry 키 밸류로 쌍을 갖고 있는 entry의 set을 리턴해주고, 그리고 values 하면 value에 대한 컬렉션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for each, for 다음에 괄호 안에 콜론 들어오는 거, for each 안에 컬렉션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그것은 이터레이터로 그 컴파일러가 코드 제너레이션 해준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fail fast에 대한 건데,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그 concurrent modification exception이 안 나는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리무브를 할 때, 여기 빨갛게 그 리무브를 할 때 이터레이터 객체에 대해서 리무브를 했어요. 이터레이터 지금 현재 원래 자료 구조에 대해서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리무브를 하는 것은 오케이. 그거는 그 모드 카운트를 자기가 직접 변경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오른쪽처럼 열심히 이터레이터를 돌면서 원래 자료 구조에 대해서 그 뭐 변경을 시도하면, 애들 하거나 리무브를 시도하면 저거는 이터레이터가 그 다음에 아마 저 has next에서 바로 에러가 날 겁니다. 지금 그 concurrent modification exception은 그 런타임 에러이기 때문에 그 캐치할 필요가 없고요.
아, 왜 안 나지? 왜 안 나지? 아, 얘 리허설 안 했더니 ABC가 없나? 신기하네. 네. 안 되네. 네, 나중에 나야 되는데. 네. 아, 네, 리허설 안 했더니.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별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여튼 컬렉션을 쓰는데, 뭐 당연히 어레이 리스트 쓸 때랑 링크드 리스트 쓸 때도 구분해서 써야 되고, 해시셋 쓸 때랑 뭐 트리셋 쓸 때도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맵을 이트레이션 할 때, 맵을 트래버스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코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포이치로 하긴 했는데, 키를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이미 맵을 순찰하고 있는 트래버스를 하고 있는데 맵 내부적으로 맵 좀 엔트리로 구현이 돼 관리가 되는데 맵 좀 get을 또 하게 되면 전체를 다시 검색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포지션이 있어서 엔트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키랑 밸류가 둘 다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항상 엔트리 셋을 호출해서 트래버스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똑같은 일을 두 번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안 된다. 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신텍 티슈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오토박스, 언박스 이 부분들은 컬렉션에 넣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컬렉션에다가 데이터를 애드할 때 컬렉션은 기본적으로 프리미티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컬렉션은 전부 다 오브젝트에 대한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이지 절대 프리미티브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티브를 담을 수 있는 컬렉션 비슷한 거는 프리미티브 어레이 이런 거밖에 없는 거지 전부 다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자바 코드에서는 add 1, 2, 3 이런 프리미티브를 마치 되는 것처럼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때 오토 박싱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만큼 그러니까 실제 프리미티브를 애들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는 거 그런 거를 알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꺼낼 때도 리턴 밸류에다가 인트에다가 리스트에서 get 하고 난 다음에 인트에다가 한다는 거는 그때마다 인티저 객체가 리턴되는 거고 거기에 int 밸류라는 함수 콜을 해준다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for이치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터레이터가 콜된다. 이터레이터가 실제로 코드가 만들어져 있고 버추얼 머신 입장에서는 for이치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 그거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enum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바의 기본 타입 중에 인터페이스랑 클래스 말고 그리고 프리미티브 말고 enum이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결국은 그게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다 신텍틱 슈가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스레드랑 자바 메모리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시간이 조금 남긴 한데 여기 아까 전에 왜 컨크런트 모디피케이션이 안 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컨크런트 모디피케이션 왜 안 나는지 아는 사람? 아니 DF든 뭐든 지우면 되는데 무조건 Y 지우면 에러 나는 게 맞긴 맞네. 잠깐만 하나 더 넣어볼까?
왜 안 나지? 신기하다. 아, 났다. 아, 이거 진짜. 네, 개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순서를 보면 지금 이렇게 제가 모드 카운트가 지금 만약에 3개를 했으니까 모드 카운트가 지금 3이라 치고 3인 상황에서 이트레이터가 왔어요. 이트레이터가 지금 3이라면 기억하고 있는데 헤즈 넥스트가 첫 번째가 ABC가 왔을 거고 여기서 리무브 제로를 하면 2가 돼서 여기서 나야 되는데 이상하네. 네. 네. 어레이스 코드로 보자고죠. 이게 아예 와일프 그냥 빠지는 거 아니야? 한번 돌았기 때문에. 어떤 것 같아요. 와일프를 돌았기 때문에 해지넥트에서 그냥 그냥 없어가지고 아, 밑으로 빠져버린 거. 엄한 놈을 지웠나? 아니 그걸 안 들여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처음에 하나 아니 근데 찍고 2를 위에서 했으면은 해버리면 어차피 상관없어요. 하여튼 제가 그 모드 카운트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모드 카운트 여기 실제 모드 카운트라는 변수를 들고 있어요. 모드 카운트가 지금 이게 자바 유틸 어레이 리스트인데 이게 실제로 페어런트 클래스인 앱스트랙트 리스트가 아마 또 얘는 또 앱스트랙트 컬렉션한테 자식일 거고 그죠? 또 하나 더 있어? 아니네. 있다. 아닌데? 여기 있죠? 그 트랜시언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아직 얘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시리얼라이즈 오브젝트를 그 메모리상에서 파일로 내린다거나 네트워크상으로 보낼 때 그 자바에서 표준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이제 오브젝트 시리얼라이제이션인데 그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트랜시언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퍼시스턴트하게 할 때 필요 없는 거다 그런 의미고 그 보면은 이터레이터를 처음 만들 때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됐지? 이때 이터레이터의 이 컨스트럭터를 만들 때 컨스트럭터 만들 때도 아니구나. 이게 지금 이 클래스에 ITR이라는 클래스에 이게 지금 그 멤버 변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처음에 초기화될 때 컨스트럭터가 콜되기 전에 이게 콜됩니다. 이게 콜돼가지고 현재의 모드 카운트 이게 지금 현재 얘를 ITR인 게 내부 이너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아우터 클래스인 앱스트랙트 리스트에 모드 카운트를 갖고 와서 expected 모드 카운트를 딱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체크하는 놈이 여기 헤드 넥스트는 체크를 안 하고 넥스트만 체크하는 거죠. 넥스트를 할 때 체크 포 모디케이션 가가지고 이때 그 expected 모드 카운트랑 현재 모드 카운트가 다르면 concurrent modification, exception 내는 걸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그 넥스트라든가 리무브 그런 오퍼레이션에서 이걸 콜하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이렇게 모드 카운트가 expected 모드 카운트 다르면 이게 이제 fail fast 알고리즘이고요. 실제로는 concurrent랑 별 상관이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뭔가 오퍼레이션 할 때는 항상 이터레이터에서 리무브를 하거나 애드를 해줘야 되지. 그 실제 갑자기 그 원래 자료 구조에 대해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다 했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클라이언트 요청은 안 하는데. 그래? 네. 64비트 JVM은 아직 클라이언트 VM을 제공 안 한답니다. 그러면은 네, 질문 없으시면 그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예제까지 준비하고. 아, 미치겠다. 안 돼? 또 녹화가 안 됐어. 아, 미치겠네. 아 화면 녹화. 녹화